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더 개벽 시작합니다. 구글의 생성형 인공지능 제미나이가 지구를 넘어 우주에서 시험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는 인류가 그동안 개념으로만 존재하던 우주 데이터 센터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됩니다. 지난 8월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열린 한국 스타트업 지원 행사에서 구글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총괄 맨 라이던 호어는 스타트업 스타클라우드가 엔비디아 GPU H100을 탑재한 위성을 연말에 발사할 계획이며 이곳에서 제미나이를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발사될 소형 데이터 센터 스타클라우드1은 제미나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하는 동시에 방사선 차폐와 오류 진단 시스템을 시험하는 일종의 시제품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가 주목받는 이유는 경제성과 친환경성입니다. 스타클라우드에 따르면 지상에서 40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10년간 운영하는데 약 1억 6,70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우주에서는 이를 820만 달러 수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약 20분의 1에 불과한 비용입니다. 무한한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영하의 우주 환경은 서버 냉각에 별도의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AI 학습용 데이터 센터가 폭증하면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주 데이터 센터는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지상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우주 공간에서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기업들도 속속 우주 데이터 센터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론스타 데이터 홀딩스는 달 궤도에서 소형 데이터 센터를 가동해 CPU와 메모리, 전력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인했으며 향후 달 표면에 대규모 센터를 세울 계획입니다. 유럽에서는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가 위성 13기를 연결해 10메가와트급 센터를 구축하는 어센드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중국 에이다 스페이스도 2,800개 위성으로 구성된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나서며 이미 첫 발사를 시작했습니다. 스타클라우드는 단기적으로 가로 세로 4km 규모의 거대 태양광 모듈을 띄워 5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스타클라우드1이 성공적으로 제미나이를 가동한다면 인류는 본격적인 우주 데이터 인프라 시대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 8월 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속개회의가 11일간의 논의 끝에 합의 없이 지난달 15일 막을 내렸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에 따르면 이번 회의의 최대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었습니다. 유럽연합, 영국, 아프리카 국가 등 약 100개국은 생산 감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과 미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생산 감축 대신 재활용 확대만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습니다. 현재 생산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98%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원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합의 무산의 대가는 큽니다. 매년 4억 6천만 톤 이상이 새롭게 생산되는 플라스틱은 2050년까지 3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나 1950년 이후 쌓인 70억 톤의 폐플라스틱 중 재활용된 비율은 단 9%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소각되거나 매립 혹은 자연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인 도로테 무아장은 저서 플라스틱 테러범에서 플라스틱 대부분은 재활용돼서는 안 되고 독성 폐기물로 분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16,000여 종의 화학 첨가제 중 4,000여 종이 유해물질로 확인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처리되지 못한 플라스틱은 매년 최대 2천만 톤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며 1초마다 1톤이 버려지는 셈입니다. 최근 그린피스와 오션 등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제주 김영해변에서는 1제곱미터당 미세 플라스틱이 954개, 중형 플라스틱이 289개 검출돼 2016년 조사보다 각각 4배, 21배나 늘었습니다. 호주의 비영리 단체 마인더 루에 따르면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의 절반 이상이 단 20개 기업에서 발생하며
엑손모빌, 다우케미칼, 시노펙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다수결을 통해 협약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으나 산유국들은 끝내 만장일치를 고집했습니다. 유해인 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는 이번 협약은 역사상 처음으로 플라스틱 생산에 법적 상한선을 둘 기회였다며 이 순간을 놓친다면 위기는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 국제적인 환경단체들도 이번 의장표안은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선물이자 인류에 대한 배신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총을 들고 매서운 눈빛으로 서 있는 13명의 의병 사진은 구한말 항일 의병의 상징적 장면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기자 프레더릭 맥켄지가 1907년 촬영한 이 사진은 드라마와 교과서에 등장할 만큼 유명하지만 그동안 촬영 장소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최근 3년 넘게 현장을 탐문한 향토사학자들의 노력 끝에 이 사진의 실제 배경이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였음이 확인됐습니다. 현재는 도로와 철길이 새롭게 뚫리며 당시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지만 현장 고증을 통해 의병의 역사적 자취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 발견은 단순한 장소 확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맥켄지가 저서 대한제국의 비극에 기록한 여정과 일본군의 조선폭도 토벌지, 그리고 양평 지역의 유적이 맞물리면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1907년 9월 양평 일대를 취재하다가 25일 서울로 향하던 길, 강변에서 의병 부대를 만나 일본군으로 오인받아 기습을 당할 뻔했고 위기를 넘긴 뒤 이들을 세워 사진을 남겼다고 기록했습니다. 현장 인근에는 의병장 200원이라는 비석도 세워져 있습니다. 맥켄지의 기록과 전사 시기가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볼 때 사진 속 인물과 연관된 인물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아직 사진 속 13명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측 자료에서는 이들을 폭도라 기록했지만 국내의 사료를 종합하면 경기도에서만 1906년부터 1911년 사이 770건이 넘는 의병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 17,000명이 전사했지만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이들은 5% 남짓에 불과합니다. 일본의 노예로 살기보다는 자유인으로 죽겠다는 의연한 결기를 외국 기자 앞에서도 숨기지 않았던 무명 의병들. 그들의 이름은 잊혀졌지만 사진과 기록은 항일 투쟁의 정신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무명 용사를 추모하는 미국 알링턴 묘지처럼 이름 없이 쓰러진 이들을 기리는 새로운 추모와 연구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중성원자 양자컴퓨터 연구에서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중국 양자역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판젠웨이 중국과학원 원사연구팀이 8월 8일 국제학술제 피지컬 리브레터스의 새로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판젠웨이는 세계 최초 양자통신위성 묵자오 발사와 올해 세계 최장거리 양자통신위성 실험에 성공한 주역입니다. 연구진은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결함 없이 수천 개의 중성원자를 초속 배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뉴비듬 원자 2024개를 단 0.06초 만에 2차원 또는 3차원 구조로 배열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가능했던 규모보다 무려 10배 커진 성과입니다. 정확도도 큐비트 1개 제어에서 99.97%, 2개 제어에서 99.5%라는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곧 대규모 양자컴퓨터 구현을 위한 원자 제어의 난제를 AI로 해결했다는 의미입니다. 중성원자 양자컴퓨터는 구글, IBM 등이 주도하는 표준도 방식과 달리 극존 환경이 필요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레이저를 통해 원자를 자유자재로 옮겨 큐비트를 만들고 이 과정에서 진공 챔버와 정밀 제어 기술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최근 미국 큐에라, 프랑스 파스칼 같은 스타트업들이 주도권을 다투고 있으며 한국도 표준과학연구원이 국산 기술 확보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문제는 큐비트 수가 늘어날수록 제어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 원사팀의 논문은 AI가 실시간으로 홀로그램을 계산해 레이저 장치를 제어하고 수천 개 원자를 동시에 이동시키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을 통해 장차 수만 개의 원자 배열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는 곧 수만 큐비트 규모의 중성원자 양자 컴퓨터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전망과 직결됩니다. 현재 세계 최고 성능의 양자 컴퓨터가 1000큐비트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판원사팀의 연구는 미래 양자 컴퓨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중성원자 방식은 대규모 큐비트 직접에 유리하고 냉각 비용이 들지 않는 경제성까지 갖추고 있어 2030년까지 1만 큐비트 시대를 열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